네, 지금 정치권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내년 총선 선거제도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전국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나온 얘기부터 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이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내놨는데요. 이게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이제 일정 부분 당이 너무 이제 좀 연령층이 높다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세대 교체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 또 젊은 피의 수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에서 나온 7차 혁신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40대도 청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아마 당헌당규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 45세까지인가가 청년으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아마 이제 그 이상의 그 의원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아마 좀 이 당의 쇄신을 위해서도 조금 청년층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정치권 진출이, 이런 차원에서 나온 혁신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지금 현재 그 정부의 기본법 중에 여성발전 기본법이 있는 것처럼 또 당에서도 여성 할당제 뭐 30%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당원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청년에 대해서도 청년 발전 기본법을 제정을 한다거나, 또 국고보조금의 3% 정도를 또 청년을 위해서 또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담은 청년에게 좀 일정 비율의 의석을 할당한다, 이런 취지로 그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가 제안했던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제 둘을 놓고 빅딜을 하자 일정 제안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청년의 10% 할당을 한다라고 하면 이 오픈 프라이머리하고는 어떻게 관계 설정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되 뭐 20% 내지 30% 정도의 전략 공천,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논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질지는 혁신안은 일단 혁신위원회에서는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이제 당 내부 또는 정개특위에서 아마 조금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금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야 지금 대표의 입장도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시청자들이 좀 잘 모르시죠.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공천을 당의 실력자들, 권력자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요, 그 대통령이면서 당의 총재였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공천장을요, 청와대 가서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청 분리가 돼갖고 이후에 이제 청와대가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하지만, 그래도 뭐 당 대표라든가 이런 실력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끔 누구는 이쁘니까 해주고 누구는 미우니까 자르고 하는 식의 이런 밀실 사천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 공천권을 우리 헌법 1조 정신에 따라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이제 국민공천제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건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이걸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하고 이게 딜을 하자 그러는데, 딜이라는 거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거래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는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 뽑을 때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나는 공천제도의 문제고, 하나는 선거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거래 대상이 되지도 않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요, 야권에겐 유리하지만 새누리당에겐 불리합니다. 현행 제도보다도 그렇게 제도 변경을 했을 때 지금보다도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국민공천제는 여야가 같이 하자는 거니까 이게 뭐 어느 당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할 수 그럴 여지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모두에게 유불리를 뭐 논할 수는 없는 거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제 유불리를 따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하나는 유불리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는 유불리가 발생하는 거고, 그거를 바꾸자 하니까 이거는 좀 황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여야가 꼭 굳이 김무성 대표가 자른 대로 같이 하지 않아도 여당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당론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요. 이제 그런데 제안을
김무성 대표가 야당도 같이 해서 같은 날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의 저희 입장이 조금 이 궁색한 입장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나오게 된 계기는 지금 현행의 소선거구제가 굉장히 이제 표의 등가성도 떨어지고 또 농어촌의 어떤 대표성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폐해가 있기 때문에 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대표성도 확보를 하고 또 소선거구제 여러 가지 폐해를 조금 보완해 보자, 개선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특히 권역별 지역구도 비례대표제 주장할 때 지역 감정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그러니까 이제 해주시죠. 권역을 한 6개 정도로 나누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각 정당에서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게 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를테면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영남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정도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원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또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호남에서 또 의원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고질적인 우리 정치 개혁 얘기만 나오면 바로 타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역구도 타파였는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맨 처음 주장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의원 정수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금 여야가 굉장히 거기에는 상충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신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그 같은 테이블에 놓고 그냥 논의를 좀 일단 시작해보자 이런 취지였지 꼭 이걸 주고받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예. 정말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이거를 굉장히 문재인 대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정개특위로 그럼 넘겨서 해보자.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그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가. 그랬는데 또 정개특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가 정개특위에 속한 의원 대다수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또 반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개특위에 이걸 넘겨도 사실 결론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또 문재인 대표는 그거를 받아서 예. 어차피 그 안에서 논의되기 어렵고 결론이 안 날 테니까 지도부에서 조금 큰 결단을 내리고 세부적인 것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예.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사실은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초로 중앙선관위 밑에 생겨가지고 조금 총선 전 6개월 전 10월 13일이 이제 선거구 획정 시한이거든요. 그때까지 좀 뭔가 그 시한을 지켜보자 이런 시간이 취지. 뭐 많이 남진 않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이걸 지켜보자 하는 취지의 선거구 획정위가 만들어졌는데 또다시 넘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행선을 달려서는 좀 그런 걱정이 권역별 되죠. 비례대표제가 지역구도를 완화시킨다고 하는 지적은 맞고요. 예. 그게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단점이 있는 게 현행 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할지라도 300명으로 하면은 200명을 지역구로 하고 100명을 비례대표로 하자. 예.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1로 맞추자. 예. 200명 지역구, 100명 비례대표. 근데 지금 비례대표가 50명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례대표제라는 게 그럼 누가 임명을 하는가?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은 그래도 지역 구민이 좋고 나쁘고 선호도를 가지고 직접 자기 손으로 선출을 하잖아요. 근데 비례대표제는 누가 선출을 합니까? 당에서 이 사람 괜찮다 해갖고 뭐 스카우트도 해오고 뭐 하지만 역시 그걸 정하는 건 당의 실력자들, 권력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비례대표도요. 번호를 앞번호 받느냐 뒷번호 받느냐 이게 그냥 당락을 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비례대표 지금 50명 지금 남짓해서 100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또 그 당의 권력자들의 어떤 그런 장난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오히려 키우는 거 아닌가 하는 점에서는 좀 부정적 측면도 지역 있다라는 거죠. 감정은 타파할 수 있다. 그런 하지만 장점이 있지만, 이런 맹점이 네. 또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단 지역구도 타파에 굉장히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이제 여야가 동시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올 초만 해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그 상당수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들을 보였는데 굉장히 급선회하면서 지금 권역별에 대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당 전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당 총재 또 뭐 당 대표들의 이 비례대표 공천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들어왔었고 문제가 있었던 일정 부분
그 문제가 있었던 것도 또 드러난 사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과 다양성을 좀 확보를 하고 여성이나 장애인 소수자들이 조금 의회에 진출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예. 직능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데 조금 기여를 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새누리당에서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첫 단추를 잘못 깬 측면이 있긴 하죠. 처음에 뭐 의원 정수 얘기를 그냥 먼저 꺼내는 바람에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그 밖에 좋은 취지들이 조금 많이 퇴색돼 버리는 그런 좀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54명의 현재 비례대표 인원수만 가지고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번 도입을 해보자. 지금 그런 안도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정수를 안 늘리면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취지가 별로 안 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우려도 뭐 한편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점점 나중에는 늘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의원 정수 가지고 새누리당에 에서 거부감 표시를 하고 또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게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54명 현재 비례대표 인원수를 가지고라도 해보자. 이것도 지금 또 다른 제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조금 전에 유불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새누리당이 반대한다는 건 새누리당에게는 이 제도가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그런 계산은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호남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보다도 예를 들면 야당이 영남에 와서 얻어가는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실제 19대 이제 국회의원 선거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새누리당은 19대 때 이제 2012년에 새누리당이 과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제도를 하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과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났다. 그러니까 당이라는 건 겉으로는 뭐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당리당략이라는 게 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실리를.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갑자기 지금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또 국민공천제하고 무슨 딜을 하자 하니까 이건 좀 안 맞다. 그리고 국민공천제는요, 아까 뭐 여야 유불리가 없고요. 이거는 뭐,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경우 2번이나 본인이 공천 탈락되는 그런 처절한 경험 속에서 나온 그런 상당 기간에 걸쳐서 나온 얘기인데 문재인 대표는 지난 2월 전당대회 때도 본인 입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 해놓고 지금 와서 그거는 안 하고 이걸 또 지금 뭐 권역별 비례대표하고 바꿔보자 하니까 좀 진정성 면에서 좀 전달력이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리 할 거면 그거대로 하고 이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는 별도의 이슈니까 그건 그거대로 또 논의하는 그런 모습이 좀 정직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표 빅딜 얘기했는데 지금 당 내에서도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또 좀 다른 입장인 것 같고요. 정리가 안 되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빅딜을 할 사안인가 조금 빠르지 않았나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같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내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서로 조금 감정이 좀 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이미 던져진 것이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소위 빅딜이라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내에서도 사실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치 신인에게 조금 불리한 제도이고 현역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제도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무성 대표가 18, 19대 공천에 본인이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그 결론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였는데 김무성 대표에게는 이렇게 해서 뭐 당내 의원들의 큰 반발 없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걸 도입하지 않으면 본인의 대권 가도에는 뭐 굉장히 꽃길을 까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한 뭐 그런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코 유리하지 않고 불리하다.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고
또 과반 의석 확보도 어렵고 또 야당에게 어떤 영남의 교두보만 확보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제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구도 타파라는 어떤 대의 명분과 좋은 취지 같은 것보다는 예. 당의 어떤 당리 당략과 유불리를 따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새누리당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공천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내세우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조금 전에 취지는 설명해 주셨는데 그 취지는 이제 상당히 모든 분들이 이제 공감할 만한 취지고요.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본다면 이런 공천에서 김무성 대표가 당에서 좀 더 힘을 더 발휘하려고 하는 속내가 있는 것이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예. 시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혹시라도 이제 그 공천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방어방을 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로 공천을 하겠다는 걸 들고 나온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의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무성 대표가 이거를 꺼내기 시작한 게 대표가 되고 나서 꺼낸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본인의 그 처절한 경험 속에서 하나의 정치 철학으로 확고하게 굳어 있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청와대 공천 개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측면이 혹시라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공천제에 대한 어떤 비판이 아까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역들에게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역에게 당장은 유리할지라도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그 정치의 뜻을 품은 분들이요. 오바마가요. 처음에 일리노이 주 상원을 했어요. 그 전에는 거기서 그 시카고에서 뭐 시민운동도 하고 그래서 네. 주 상원의원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연방 상원의원이 됐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가서 서울시로 얘기하면 어디 구의원 하고요. 그 다음에 30대 때 뭐 40대 때 시의원 하고 또 국회의원 되는 어떤 그런 코스를 밟아가는 새로운 어떤 인재 양성의 어떤 그 루트가 이렇게 형성돼 나가는 그러니까 이 100%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가 현역에게 유리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좀 긴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그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지금 입장이 계속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뭐 시간을 쫓겨서 또 졸속으로 하거나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지금부터 있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8월 13일까지인가가 아마 이제 이 선거구 획정하는데 기준이나 예. 이런 것들을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국회가 기준을 넘겨줘야 될 시한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그러면 다음 주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될 상황인데 아마 그 기본적인 논의 자체는 들어가지도 못한 것 같아요. 선거구 어디를 통폐합하고 뭐 인구수에 따라서 나누고 통합하고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논의되는 것은 그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어서 예. 실제적으로 정개특위 안에서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진척이 있을지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또 시한이 8월 31일까지인가 그렇죠. 정개특위가. 그러니까 정개특위 시한 자체도 지금 연장을 해서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의총이 각 당에서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당 차원에서 조금 이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대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여야 반응이 이제 뭐 예상대로 극명하게 이제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지금 될까요? 이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노동시장에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격차가 워낙 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놓고 보면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도 안 되는 이런 거 이중 구조가 심화되어 있는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요. 이런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장거래로 시작해갖고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이동의 사다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을 3년 하고 정규직으로 이른바 전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23%도 안 돼요. 근데 OECD 국가의 평균을 봤더니 5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렇게 한번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은 정규직이 되기 힘들고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원하는 대기업에 못 가면 취업을 재수, 삼수 하면서 왜냐하면 일단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낙인 효과 때문에 옮기질 못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만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이동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거니까 이걸 좀 유연하게 바꿔보자. 예.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를 들면 내년에 또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년이 60세까지 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 비중이 부담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청년들은 새로 신규 채용을 덜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임금 피크제라는 걸 예. 만들어서 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세대 간 타협이 필요한 게 아니냐. 예. 이게 이제 노동개혁의 기본 노동개혁 취지입니다. 이제 그 취지에 이제 공감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이제 주로 된 얘기가 이제 4대 개혁과제의 얘기였는데 이 4대 개혁과제에 초점을 맞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또 야당의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신주 의원님이 특히 4대 개혁 중에서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동개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4대 그 개혁 분야별로 뭐 다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될 것이고 또 하반기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니까 논의는 여러 가지 의제들을 가지고 이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대국민 담화를 1년 2개월 만에 하신 대통령의 그 모습에서 국민들이 과연 내가 정말 열심히 도와서 한번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 개혁에 동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와 설득이 되었는가. 저는 그 부분이 우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화가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목표였고 그렇기 예. 위해서는 4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뭐 결론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러려면 적어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설득력 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어떤 뭔가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살리기가 이 메인 그 핵심 이슈였는데 저희가 이 몇 달간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정부의 뭐 명확한 과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없는 것. 그거를 그냥 피해간다고 피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서민 경제가 얼마나 악화가 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이 바로 그 메르스 사태 때문이었는데 그거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전혀 국민에게 사과와 위로 한마디 없이 그리고 경제 살리는데 국민들의 그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 이게 과연 대국민 담화문인지 뭐 개혁 선포하는 것인지 예. 선언문인지 알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가장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기자들과 일문일답조차 없는 이런 상황들 예. 뭐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동참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의문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경제 살리기법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강조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강조하고 주장하신다고 다 됩니까? 국회에 협조를 구해야 되고 예. 야당이 협조도 구해야 되는 것인데 정치권에 대한 어떤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도 없고 또 내가 발로 뛰겠다 예. 이런 어떤 그 함께 하자 해보자 뭐 이런 어떤 독려하는 모습도 없었기 때문에 예.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얼마나 공감하면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예. 국회에서 이게 다 법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기 때문에요. 노동개혁도 그렇고 뭐 서비스산업 기본법, 뭐 관광진흥법 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성의를 보여야지 그런 것들이 더 빨리 될 텐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노동개혁 얘기 나니까 롯데 사태로 인해서 재벌개혁이 먼저 아니냐, 재벌개혁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어떤 게 먼저 선후의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롯데 사태로 인해서 뭐 이게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거 얼마든지 재벌개혁 말이에요. 그건 그거대로 해 나가면서 노동개혁은 노동개혁대로 해 나가야지. 그게 무슨 이거 먼저 하고 다음 거 하고 그렇게 선후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이 지적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메르스 사태 지적이 안 됐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별도의 기회에 또 대통령께서 언급을 그러니까 요번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렇게 또 화면에 나오듯이 빨간 자켓을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메시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경제 활성화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싶었던 그 나머지 메르스에 대해서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위로를 지금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하신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네, 국무총리께서 이제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이제 좀 뭐 일정 시점에 뭐 피력을 해야 되겠죠. 네, 8월 임시국회가 이제 본격 가동되는데요. 여야 간에 상당히 이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